오늘부터는 AI 이미지 생성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도구들이 있고 프롬프트는 어떻게 쓰는지, 저작권 문제는 어떤지까지 9개 꼭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AI 도구 3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준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도구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필이랑 크레파스 차이 정도는 되는 건가요? 딱 그 비유가 맞아요. 연필, 크레파스, 물감이 각각 다른 느낌을 주듯이 AI 도구들도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는 미드저니, 달리,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의 나노바나나예요. 먼저 미드저니. 이 도구는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그림을 잘 뽑아냅니다. 미술관에 걸린 유화나 판타지 영화 포스터 같은 분위기가 나요. 숲속 오두막이라고만 입력해도 새벽 안개, 이끼 낀 지붕, 나무 사이 햇살까지 알아서 채워 넣어요. 저는 그림 실력이 유치원생 수준인데 그래도 되나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대충 설명해도 알아서 멋지게 꾸며주니까요. 그림을 요청하면 4장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더 크게 만들거나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그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4장 다 별로면 처음부터 새로 뽑기도 됩니다. 예전에 미드전이 쓰려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귀찮았거든요. 2024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드저니 전용 웹사이트가 열렸거든요. 구글 계정만 있으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는 명령어를 직접 쳐야 했는데 웹사이트에서는 슬라이더 움직이고 버튼 누르는 것만으로 비율이나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요금은 얼마예요? 공짜는 아니겠죠? 맞아요. 유료입니다. 제일 싼 베이직 플랜이 한 달에 $10, 원화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예요. 한 달에 약 200장 만들 수 있는 양이고요. 무료 체험은 지금은 거의 안 줍니다. 가끔 열릴 때가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달리. 챗 GPT 만든 오픈 AI에서 나온 도구인데요. 미드저니가 감각적인 예술가라면 달리는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는 성실한 조수예요. 고양이를 왼쪽에, 강아지를 오른쪽에 놓으라 하고 하면 정말 그렇게 배치합니다. 저처럼 발표 자료 급하게 만들 때 좋겠네요. 그때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뒤지느라 시간을 다 쓰거든요. 네, 챗 GPT 안에서 대화하듯이 쓸 수 있어서 접근이 쉽습니다. 한국어로 말해도 꽤 잘 알아듣고요. 달리 3버전부터는 그림 안에 영어 글자를 넣는 실력도 좋아졌어요. 간판이나 표지에 글자를 써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은 아직 어려워해요. 챗 GPT 플러스 구독이 필요하고 한 달에 $20, 원화 약 26,000원 정도입니다. 둘 다 유료네요. 돈 안 드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이에요. 구글 계정만 있으면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 도구가 잘하는 게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림 안에 한글이든 영어든 글자를 또렷하게 써놓는 거예요. 포스터나 간판 디자인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캐릭터 일관성이에요. 만화나 동화책을 만들 때 주인공 얼굴이 장면마다 달라지면 곤란하잖아요. 나노바나나 프로는 처음 만든 캐릭터 얼굴, 머리색, 옷 스타일을 기억해서 다른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려냅니다. 참고 사진을 최대 14장까지 올릴 수 있어요. 주인공이 밥을 먹든 뛰어가든 춤을 추든 얼굴이 그대로라니. 웹툰 작가들 귀가 솔깃하겠는데요. 그리고 대화하듯이 수정이 가능해요. 그림을 먼저 만든 다음에 배경을 바다로 바꿔줘. 옷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줘. 이렇게 말하면 그 부분만 고쳐줍니다. 알아둘 점은 구글이 AI로 만든 그림에 Since ID라는 눈에 안 보이는 디지털 도장을 찍어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그림이 AI가 만든 건지 확인할 수 있게요. 분위기 있는 그림은 미드전이, 정확한 묘사는 달리, 무료에 글자까지 잘 넣는 건 나노바나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도구를 골라서 써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도구들한테 원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뤄볼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름이 좀 거창하죠. 쉽게 말하면 AI한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잘 설명하는 기술이에요. 같은 그림을 원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거 저도 경험했어요. 예쁜 고양이 그려달라고 했더니 뭔가 기괴한 생명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하나 있어요. 6단계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주체, 행동, 장소, 조명, 스타일, 앵글 이 6가지를 순서대로 넣으면 AI가 훨씬 잘 알아듣습니다. 6가지나요? 저는 그냥 고양이 한 단어만 썼는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주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말해요. 고양이, 우주비행사, 할머니 이런 거죠. 두 번째는 행동. 뭘 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 춤추는, 책 읽는.
세 번째가 장소예요. 해변에서, 도서관에서, 구름 위에서. 네 번째는 조명인데 이게 분위기를 크게 좌우해요. 따뜻한 석양빛이냐, 차가운 달빛이냐에 따라 같은 장면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섯 번째가 스타일.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수채화처럼, 만화처럼. 여섯 번째는 앵글. 카메라가 어디서 찍는 느낌인지. 정면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얼굴 클로즈업.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 한마디로 끝낸 건 식당에서 맛있는 거 주세요 한 거랑 비슷한 거네요. 딱 맞는 비유예요. 6가지를 다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흰 털의 아기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수채화 스타일로 정면에서 그려줘. 이러면 AI가 정확히 어떤 그림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실패하는 프롬프트는 어떤 건가요? 예쁜 꽃 그려줘. 멋진 그림 만들어줘. 이런 건 AI한테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없는 거리라고 쓰면 AI가 사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오히려 사람을 그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리 대신 텅 빈 거리라고 쓰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하는 거군요.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또 하나, 서로 충돌하는 표현도 피해야 해요. 사실적인 만화 스타일, 이러면 AI가 헷갈립니다. 성공하는 프롬프트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슬픈 그림 대신 비 오는 밤, 파란색 색감, 고개를 숙인 뒷모습. 감정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비, 어둠, 자세는 보이잖아요. AI는 보이는 걸 그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고쳐가는 방법도 있나요? 당연하죠. 핵심은 한 번에 한두 가지만 바꾸는 겁니다. 고양이 색깔은 좋은데 배경이 별로다. 그러면 배경만 바꿔보는 거예요. 도서관을 카페로. 이번엔 배경은 좋은데 자세가 이상하다. 그러면 앉아있는을 누워있는으로. 요리할 때 간 보면서 소금 조금씩 넣는 거랑 같아요. 한꺼번에 확 바꾸면 뭐가 효과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프롬프트는 영어로 써야 더 잘 되나요? 대부분의 AI 이미지 도구가 영어로 학습됐기 때문에 영어가 좀 더 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최신 도구들은 한국어도 꽤 잘 알아듣습니다. 영어가 어려우면 챗 GPT나 클로드한테 이 장면을 영어 프롬프트로 바꿔줘 하고 부탁하면 돼요. AI가 만든 영어 문장을 복사해서 이미지 도구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AI끼리 협업시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롬프트 쓰는 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어떤 건 사진 같고 어떤 건 만화 같던데 이게 스타일 차이인 거죠? 맞습니다. 똑같이 사과를 그려달라고 해도 사진처럼 그릴 수 있고 수채화처럼 그릴 수 있고 만화처럼 그릴 수도 있거든요. 스타일 지정이 그림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스타일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저는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어서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실사 스타일, 진짜 사진처럼 보이게 그리는 겁니다.
피부 모공, 머리카락 한 올까지 표현하는 거죠. 프롬프트에 8K 고해상도, DSLR 카메라로 찍은 이런 표현을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러스트 스타일. 동화책이나 그림책 느낌이에요. 수채화, 유화, 파스텔 같은 세부 스타일이 있고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잘 어울립니다. 유화면 뭔가 미술관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고 수채하면 카페 벽에 걸어둘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감이 좋으시네요. 세 번째는 3D 렌더링.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언리얼 엔진, CGI 같은 표현을 쓰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일본 만화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레트로 스타일. 옛날 감성을 살리는 건데요. 픽셀아트나 빈티지 포스터, 80년대 네온 사인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림을 여러 장 만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웹툰 같은 거요. 근데 첫 번째 장은 수채화인데 두 번째 장은 유화처럼 나오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스타일 고정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문장으로 적어두는 겁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 수채화 느낌, 따뜻한 색감, 이렇게요. 그리고 새 그림을 만들 때마다 프롬프트 끝에 이 문장을 붙여넣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옷 입을 때 매일 같은 톤으로 맞추는 것처럼 프롬프트에도 통일된 드레스 코드를 입히는 거네요. 비유가 정확하네요. 미드전이라는 도구에서는 SREF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전에 만든 그림의 스타일 코드를 기억시켜 새 그림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반고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유명 화가 이름을 직접 넣으면 그 화풍과 너무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걸 상업적으로 쓰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화가 이름 대신 기술적 특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고흐 스타일로 대신에 굵은 붓터치, 소용돌이 치는 선, 강렬한 파란색과 노란색 대비 이렇게 쓰면 비슷한 느낌을 얻으면서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가 이름을 빼고 그 사람의 기술을 묘사하면 되는 거네요. 사람은 빼고 실력만 가져오는 셈이라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작권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오늘 기억하실 건 스타일 종류를 알면 원하는 분위기를 골라 쓸 수 있고 여러 장 만들 때는 스타일 고정 문장을 붙여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AI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손가락이 6개예요. 이거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아, 6번째 손가락. AI 이미지의 단골 손님이죠. 다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인페인팅이라는 기능을 쓰면 손 부분만 골라서 고칠 수 있어요. 인페인팅이요? 그게 뭔가요? 그림의 일부분만 지우고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워넣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은 사람 그림이 있는데 옆에 놓인 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봐요. 가방 부분만 선택해서 강아지로 바꿔달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가방만 강아지로 바뀝니다. 가방이 강아지로요? 현실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가방값이 강아지 밥값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현실은 편집이 안 되니까요. 이 기능에서 핵심 명령어가 2가지 있어요. 유지해, 그리고 바꿔줘. 사람 얼굴과 옷은 그대로 유지해, 배경만 해변으로 바꿔줘. 이렇게 쓰면 인물은 건드리지 않고 배경만 바뀝니다. 집 안에서 찍은 사진이 세계 여행 사진이 되는 거죠. 손가락 6개 문제도 이걸로 해결이 되겠네요. 그동안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는데 시간 낭비였군요. 맞아요. 손 부분만 선택해서 자연스러운 손으로 다시 그려줘.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인페인팅 반대 개념도 있어요. 아웃페인팅이라고 그림 바깥쪽을 넓히는 기술이에요. 바깥쪽을 넓힌다고요? 그림 밖에 뭐가 있는 거예요? AI가 상상해서 그려줍니다. 세로로 찍은 사진을 유튜브 썸네일처럼 가로로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양옆이 비잖아요. 아웃페인팅을 쓰면 AI가 원래 그림의 느낌을 분석해서 양옆에 어울리는 배경을 채워줘요. 잘린 건물도 나머지 반쪽을 비슷한 스타일로 완성해줍니다. SNS 배너 만들 때 사진 비율 안 맞아서 고생했거든요. 이거 알았으면 포토샵이랑 씨름 안 했을 텐데. 편집할 때 요령이 하나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고치세요. 배경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라고 한꺼번에 시키면 AI가 헷갈려합니다. 배경 먼저 바꾸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옷을 바꾸는 식으로 단계별로 하면 결과가 훨씬 좋아요. 사람한테 일 시키기랑 비슷하네요.
한꺼번에 10가지 부탁하면 셋은 빠지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꼭 복사본을 만들어 두고 작업하세요. 원본이 망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림 속 글자나 로고도 바꿀 수 있어요. 글자를 바꾼다고요? 티셔츠에 있는 글씨 같은 것도요? 네, 티셔츠 글씨를 다른 글씨로 바꾸거나 간판에 가게 이름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감과 조명을 맞추는 거예요. 글자를 평평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옷 주름에 맞춰 글자가 구겨지고 낡은 간판이면 페인트가 벗겨진 것처럼 표현해야 자연스럽거든요. 정리하면 안쪽 고치기는 인페인팅, 바깥쪽 넓히기는 아웃페인팅. 한 번에 하나씩 고치고 복사본 만들어두고 작업하기. 이 정도면 저도 AI 편집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유지해, 바꿔줘. 이 두 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꿀 부분과 남길 부분을 딱 나눠서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AI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AI로 멋진 이미지 만드는 법을 쭉 이야기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그림, 이거 내 거 맞나? 팔아도 되나?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AI로 그림 뽑아서 티셔츠에 찍어 팔면 용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해봤거든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것만 저작물로 인정하는 쪽이에요. AI가 혼자서 100%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프롬프트 몇 줄 넣고 AI가 다 그린 그림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그렇게 고민해서 썼는데 그게 창작이 아니라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작가가 미드저니로 만화책 그림을 그려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어요. 미국 저작권청이 어떻게 했냐면 작가가 직접 쓴 이야기와 대사는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드저니가 그린 그림 자체는 등록을 거절했어요. 대신 여러 그림을 골라서 배열하고 편집한 것, 만화책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하나는 안 되는데 그걸 엮어서 작품으로 만든 건 된다. 요리사가 재료를 안 키웠어도 요리에 대한 권리는 있는 것처럼요. 비유가 적절하네요. 한국저작권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지만 사람이 기획하고 AI 결과물에 의미 있는 수정과 편집을 더했다면 그 부분은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서비스마다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드저니는 유료 요금제 사용자에게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요. 무료 체험만 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 달리도 유료 구독자에게는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준다고 하고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상업적 사용을 100%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안 썼다고 약속해서 법적 분쟁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무료로 쓰면서 돈 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더니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AI가 그림을 잘 그리는 이유가 수많은 그림을 보고 학습했기 때문인데 그 학습 자료에 다른 작가들의 그림이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게티 이미지라는 사진 회사가 스테이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뉴욕타임스도 오픈 AI를 고소했습니다.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이런 거 저도 해봤는데 그게 위험한 거였군요. 개인이 재미로 만드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특정 작가나 회사 이름을 넣어서 그 화풍을 그대로 베끼고 그걸 상업적으로 팔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이런 흐름에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요. 투명성 이야기도 해야겠죠. AI가 만든 이미지를 사람이 그린 것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유럽연합의 AI법은 AI로 만든 이미지에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고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한국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에요. 구글의 신스 아이디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계가 알아보는 디지털 도장을 찍는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I 이미지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건가요? 하지 말라는 것만 너무 많아서 좀 막막한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내가 쓰는 도구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유료 요금제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 미키마우스나 포켓몬 같은 유명 캐릭터, 실제 연예인 얼굴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초상권,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에 포토샵이나 그림 프로그램으로 내 손길을 충분히 더하세요. 나만의 창작성을 추가하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해집니다. 고객에게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게 신뢰를 얻는 길이고요.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어떤 수정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창작에 기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한테 다 맡기지 말고 내 손을 거쳐야 내 것이 된다. 과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세상 이치가 비슷하네요. 법도 기술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AI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쓸 계획이라면 최신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더 명확한 규정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상황별 프롬프트 예시를 모아봤습니다. 대학 생활하다 보면 이미지가 필요한 순간이 꽤 많거든요. 발표 전날 밤에 PPT 만들다가 이미지 찾느라 1시간 날린 적 있습니다. 구글에서 괜찮은 거 찾아도 저작권이 걸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발표 자료용 이미지부터 볼게요. 발표 자료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너무 화려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돕는 역할이니까 깔끔하고 단순한 스타일이 좋아요. 예를 들어 경영학 팀워크 발표라면 5명의 직장인이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장면, 밝은 사무실 배경, 미니멀한 일러스트 스타일, 파란색과 흰색 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색깔까지 지정하는 게 포인트네요. 그냥 회의 장면 그려줘 이러면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환경 관련 발표라면 푸른 지구를 두 손이 감싸고 있는 모습에 초록색 잎사귀, 플랫 디자인 스타일로 요청하면 되고요. 심리학, 스트레스 주제라면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실루엣에 서류가 쌓인 모습, 회색과 파란색 톤으로 넣으면 분위기가 살아요. 저는 발표 자료에 항상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악수하는 사진만 넣었거든요. 팀워크든 리더십이든 전부 악수. 교수님이 한 번은 슬라이드 넘기시면서 또 악수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악수 사진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이제 주제에 딱 맞는 이미지를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SNS 컨텐츠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썸네일은 눈에 확 띄어야 하잖아요. 공부 브이로그 썸네일이라면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대학생, 커피 한 잔이 옆에 있고 따뜻한 오후 햇살. 사진처럼 사실적인 스타일, 16대 9 비율, 이렇게 쓰면 돼요. 비율을 지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행 계정 같은 것도 되나요? 제주도 살이를 올리고 싶은데 정작 갈 시간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인 테이블, 맑은 하늘, 청량한 느낌, 밝고 선명한 색감, 정사각형 비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다만 이걸 실제 여행 사진이라고 올리면 그건 좀 곤란하겠죠. 세 번째는 포스터나 배너 디자인입니다. 동아리 모집이나 행사 홍보에 쓸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요령이 하나 있어요.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비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림이 화면 가득 차 있으면 글씨 넣을 데가 없겠네요. 네. 밴드 동아리 모집이라면 기타와 드럼이 있는 무대에 보라색과 파란색 네온 조명, 화면 상단에 텍스트 공간 확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독서 토론 모임이라면 따뜻한 조명 아래 책들이 쌓인 나무 책상에 커피 한 잔, 화면 하단 3분의 1은 단순하게,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대표 이미지입니다.
글의 주제를 한눈에 보여줘야 하고 가로로 긴 비율이 적합해요. 자기계발 글이라면 산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의 뒷모습, 요리 레시피 글이라면 흰 접시 위 파스타를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로 요청하면 됩니다. 결국 공식이 있는 거네요. 누가 어디서 무슨 느낌 무슨 스타일 이걸 빠뜨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문서 양식 같은 겁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주체, 행동, 장소, 스타일, 분위기 이 5가지를 넣어주면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예시들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자기 상황에 맞게 단어만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도구들 솔직히 써보고 싶긴 한데 유료잖아요. 대학생 입장에서 매달 구독료 내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밥값도 아껴야 하는데 이미지 생성 도구에 돈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이미지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품질이 유료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연습하거나 과제용으로 쓰기엔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달리3 기술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품질이 꽤 괜찮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고요. 달리3를 무료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달리 유료 결제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이미지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백 장 뽑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프롬프트도 잘 알아듣는 편이라 영어가 어려운 분께 좋은 선택이에요. 한국어로 써도 된다는 게 좋네요. 다른 도구도 있나요? 두 번째는 레오나르도 AI입니다. 이건 매일 무료 크레딧을 줘요. 이 크레딧으로 하루에 약 150장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판타지 일러스트, 사실적인 사진 등 다양한 스타일의 모델을 골라서 쓸 수 있어요. 150장이면 저처럼 프롬프트 한 번에 마음에 안 들어서 10번씩 다시 하는 사람도 충분하겠네요. 그쵸. 배경 지우기나 일부분만 수정하는 편집 기능도 있어서 꽤 쓸만합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그라운드 AI인데요. 이건 하루에 500장까지 무료입니다. 무료 도구 중에서 가장 넉넉한 편이에요. 인터페이스가 간단해서 처음 쓰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고요.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이미지와 그때 쓴 프롬프트를 볼 수 있어서 좋은 프롬프트를 배우기에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남의 프롬프트 구경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군요. 요리 레시피 보듯이. 네 번째는 캔바 AI입니다. 캔바는 원래 디자인 도구인데 AI 이미지 생성 기능이 추가됐어요. 무료 계정으로도 제한된 횟수만큼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만든 이미지를 바로 캔바 편집기에서 포스터나 발표 자료에 넣을 수 있으니까 한 곳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미지 만들고 따로 다운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에 옮기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는 거네요. 마트에서 장 보고 바로 옆에서 요리까지 해주는 느낌이랄까? 마지막으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입니다. 무료 체험으로 매달 일정 개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도구의 큰 장점은 저작권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도비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이미지만 학습에 썼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해요. 앞에서 저작권 이야기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파이어플라이는 그 걱정이 덜하다는 거죠? 네. 나중에 디자인 쪽으로 가실 분이라면 미리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무료 도구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두 개만 고르지 말고 직접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보세요. 도구마다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자, 이번에는 AI로 만든 이미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AI가 그림을 뚝딱 만들어줬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도 AI로 이미지 만들고 나서 거기에 글자를 넣고 싶은데 이미지 위에 직접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스터를 만들려면 글자도 넣어야 하고 배경도 바꿔야 하고 다른 요소도 합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디자인 도구와 함께 쓰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캔바예요. 캔바는 저도 조별과제 할 때 써봤어요. 근데 AI 이미지를 거기에 어떻게 넣는 건가요? 방법이 간단해요. 미드전이나 달리에서 만든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하고요. 캔바에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든 A4 포스터든 유튜브 썸네일이든 원하는 크기로 새 디자인을 열어요. 왼쪽 메뉴에서 업로드 누르고 이미지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텍스트란 아이콘 같은 걸 얻는 거군요. 포토샵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캔바에 배경 제거 기능도 있어서 AI 이미지에서 인물이나 물체만 따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I로 만든 캐릭터 배경이 마음에 안 들면 캐릭터만 오려내서 다른 배경에 붙이는 거죠. 오, 저는 그동안 배경이 안 예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는데 시간 낭비했네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미리 캔버스라는 도구도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한글 폰트가 풍부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템플릿이 많습니다. 학교 과제나 동아리 홍보물처럼 한글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에는 미리 캔버스가 더 편할 수 있어요. 발표 자료에 넣을 때는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삽입 메뉴로 넣으면 되는데요. 요령이 있어요. 이미지가 슬라이드 전체를 채우면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명도를 낮추거나 한쪽에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위에 반투명한 도형을 깔고 그 위에 글자를 쓰면 가독성이 확 좋아져요. 여러 슬라이드에 같은 느낌을 주고 싶으면 처음부터 프롬프트 스타일을 통일해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 그러니까 AI한테 옷을 맞추듯이 톤을 미리 정해놓으라는 거군요. 안 그러면 슬라이드마다 분위기가 제각각이 돼버리는. 맞아요. 실제로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만든다고 치면요. 미드저니에서 분위기 맞는 배경을 만들고 다운로드해서 캔바에서 A4 세로로 새 디자인을 열고 그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아요. 동아리 이름, 모집 기간, 연락처를 텍스트로 넣고 QR코드나 로고까지 붙이면 완성이에요. 예전에는 포스터 하나 만들려면 디자인 전공 친구한테 밥 사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되겠네요. 밥값은 아끼더라도 친구는 계속 만나세요. 어쨌든 핵심은 AI 이미지 생성과 디자인 도구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면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 소절은 좀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AI 이미지 도구, 강력한 만큼 잘못 쓰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짚어볼게요. 딥페이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던데요. 맞아요. 딥페이크는 AI로 실제 사람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기술인데요. 유명인이 한 적도 없는 말을 한 것처럼 만들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꾸며낼 수 있어요. 가짜인 줄 모르고 퍼지면 사회에 혼란을 주고 당사자 명예도 크게 다치게 되죠. 장난으로 만든 건데 뭐 어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재미로 만들었어도 일단 퍼져나가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카톡 단톡방에 장난으로 올린 사진 하나가 캡처되고 또 캡처되고 결국 뉴스까지 가는 세상이잖아요. 장난이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퍼뜨리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존 인물을 AI로 그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긴 한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실존 인물을 AI로 그려서 이상한 상황에 넣거나 불쾌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만들어서 공유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맥락에서 실존 인물을 합성하는 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호기심이든 장난이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만든 이미지인 걸 숨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과제할 때 그냥 슬쩍 쓰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유혹을 이기세요. AI가 만든 걸 사람이 그린 것처럼 실제 사진인 것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유럽연합 AI법에서는 AI가 만든 컨텐츠에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AI 생성 표시가 의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한테 AI 도구를 썼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숨기다가 나중에 들키면 훨씬 곤란해지거든요. 처음부터 투명하게 밝히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두면 좋아요. AI 이미지 쓰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이미지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실존 인물이 원하지 않을 방식으로 그려지진 않았는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데 쓰일 수 있는가? 다른 작가 스타일을 허락 없이 그대로 베끼진 않았는가? 상업적으로 쓸 권리가 있는가? 5가지 질문 다 통보하면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에요. 편리한 기술일수록 책임감 있게 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5장 AI 이미지 생성편에 마칩니다. 프롬프트 한 줄로 이미지를 만드는 법부터 스타일 지정, 편집, 저작권, 무료 도구, 디자인 연동,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윤리적 사용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다음에 AI 이미지를 만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작업물을 바꿔줄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